자, 129페이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10번 볼게요. 예. 자, 129, 10번이요. 설정 금액이 바르게 연결된 거. 1번 법인의 주사무소는 1억 원, 1억 원이면 부족하지요? 예.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5천만 원도 부족하고요. 법인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분사무소도 1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거 똑같은 중개법인이니까. 4번의 지역농협동조합이 1,000만 원 이상. 요게 연결이 잘 됐네요. 5번 부칙개공 1,000만 원 안 되고 1억 이상 있어야 되겠죠. 11번 문제 별표 한번 하실게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원인행위인 중개행위의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기 이제 1번 문항 먼저 잠깐 보고요. 중개행위는 개공의 중개행위 중 반드시 법 제2조 1호 용어의 정의 소정에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게 무슨 의미의 판례냐면 1번 판례가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업무상 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업무상 행위. 그럼 이 업무상 행위를 할 때 이 업무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 업무가. 그럼 이 업무에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용어의 정의상 중개.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여야 책임을 지잖아요. 그 업무상의 업무 안에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중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죠. 들어가고, 근데 이것만 포함된다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 1번 판례가. 그럼 다른 거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2번 판례 보면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의 무슨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거기다 채색도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주관적 의사로 결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주관적 의사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한대? 객관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상 행위들이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3번, 4번, 5번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3번에 보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행위도 무슨 행위로 보아야 한대?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대.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뭐하고요? 그 권리 분석이랑 취득의 알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권리 분석이랑 취득의 알선은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을 하고 해야 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그냥 하다가 만약에 사고 치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응? 그 개공이 책임져야지. 예, 근데 개공이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보증기관이, 왜 보증기관이 책임을 질 거냐면 이것도 무슨 행위니까? 업무상 행위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여기다 다시 한번 채색할게요. 계약상 의무 실현의 관여, 여기다가 계약상 의무 실현의 관여. 그러니까 뭔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뭔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대. 그럼 그게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개공의 행위는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면 포함된다. 포함된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4번 틀렸고요. 5번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을 했다. 거기다 채색 한번 하죠. 횡령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업무상 행위로 본다라는 건데 시험에는 얘가 아주 잘 나오죠. 횡령한 행위도 넓게 보면 업무상 횡령이니까 무슨 행위로 본다고요? 업무상 행위. 자, 그러면 질문. 얼마 전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개공이 36억인가?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36억을 누가 횡령했다고? 개공이 횡령했다면. 개공이 횡령하고 도주했어요. 누가 물어줘야 돼? 보증기관이. 왜 보증기관이 물어줘야 돼? 그게 업무상 행위니까. 근데 이때 개공이 얼마짜리 공제를 들어놓고 36억을 횡령했어요? 1억짜리. 예, 그럼 어떻게? 1억만 물어주는 거야. 1억만. 1억을 어떻게 물어줘? 그냥 1억을 딱 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논아가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죠. 안 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그렇지? 예. 뭐 그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횡령행위 여기 들어간다는 거.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그 업무상 행위가 순수한 중개만 들어간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12. 법인인 개공,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와 B를 뒀대. 그럼 분사무소 몇 개? 2개. 그러면 최저 보증 금액은 4억. 자, 13. 업무 보증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중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업무 보증금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청구하는 방법, 누구한테 청구하는 방법. 이제 개공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업무 보증금으로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자기의 의뢰인에게만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양쪽 모두에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 3. 개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됐대. 개공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록이 취소가 됐대. 일을 못하게 됐네요.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몇 년간은 회수가 안 돼. 3년간 뭐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안전하게 담보한다는 취지죠. 4.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는 개공이 새로이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휴업 중에는 개공도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이 없는 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무보증 상태니까. 그러니까 새로이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죠. 5. 개공의 중개 행위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의뢰인은 업무 보증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개공한테도 청구할 수도 있고 업무 보증금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옆으로 화살표만 해주시고 5번 문항. 그러면 의뢰인이 업무 보증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으려면 뭐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해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셨는데 합의서나 판결서 같은 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합의서가 들어가든 판결서가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14.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1.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공제, 공탁은 등록을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할 거죠. 업무 개시 전에.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할 텐데 그 특수법인은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특수법인도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우리 지역노업동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3. 공제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공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후 15일 안에 15일 안에 하면 안 되고 만료일까지 해야지. 만료일까지. 15일 안에 하는 게 뭐였죠? 지급했을 때. 보험금 지급, 뭐 공제금 지급했을 때 15일이고 만료에 의한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다시 해줘야 됩니다. 4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번은 옳은 표현인가요? 예, 왜냐하면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니까 상취.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개공은 30일 이내에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30일이 아니고 15일을 15번 문제 틀린 건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얼마 이상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1,000만 원. 근데 이게 신고도 해야 될까요? 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나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뭐를 안 하냐면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관청에 유일하게 뭘 이렇게 신고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나 얼마 이상 설정했어요. 1,000만 원 이상 설정했어요. 그리고 업무할 겁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 업무 개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야. 대신 얘는 뭐 그 등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게 없으니까 게시물 같은 것도 없고 인장 같은 것도 등록 안 하나? 예, 그런 규정은 일체 적용되지 않아. 예, 그냥 얘는 딱 오로지 하나. 뭐만 해? 신고만 해. 1,000만 원 설정했어요. 요것만 하고 그냥 업무를 한다고. 1번 맞고 2번. 개공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안에 그죠? 지급해달라는 얘기죠. 보험과 공제는 재가입, 공탁금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해야 돼? 보전해야 한다. 맞죠? 이것도 3.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을 했다. 횡령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업무상 행위로 봐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뭐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업무상 행위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판례의 결론은 업무상 행위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횡령한 돈을 누구한테 물어주라는 거야? 지금 개공이 횡령하고 도주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의뢰인 돈을 개공이 횡령했다니까. 보증기관에. 예, 보증기관 보고 너 이거 배상해줘 라고 하는 의미의 판례예요. 무슨 행위니까? 이제 업무상 행위니까.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판례가 없었으면 개공이 횡령했을 때 그냥 개인적 범죄로 취부하게 되니까 보증기관의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4번 개공 고용인 포함해서 그 개공도 아니고 고용도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있다고 쳐봐요. 자, 밑에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사례.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있다. 얘가 사고를 쳤어요. 고의과실. 예. 그래서 손해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누구한테 청구할 거야? 얘한테 청구하겠지. 얘가 고의과실이었으니까. 이 손해를 입은 이 사람은 얘한테 청구할 건데 이 청구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 여기가 합법적인 개공이거나 고용이면 어떻게 되겠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청구를 들어가겠지. 그럼 청구는 할 수 있어? 있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다른 법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 민법에 의해서. 상법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750조에 배우잖아. 예. 민법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가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5번 중개부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다 밑줄 한번 해볼까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 그러니까 일부러 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를 불법행위라 그래.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뭐랑 만나면 고의랑 만나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가 고의랑 만나면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런다고?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손해를 입혔대.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예, 민사 책임도 있고 또 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니까 뭐 형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얘가 신분이 중개부조니까 행정상의 책임은 없어. 얘는 아무것도 뭐 취소나 뭐 당할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가 뭐 정도로 비유해 볼 수 있냐면요. 등산하는 거라고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발 몇 미터 정도 올라가는 거냐면 6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600m면 너무 낮은가? 6,0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6,000m 올라가는 거야. 6,000m를 올라가는데 우리 6분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이드야. 그냥 이게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결국에 누가 올라가야 돼? 이제 왜 그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세파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에 올라가는 건 누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학원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한 2,000m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2,000m 좀 올라왔는데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근데 여기 그 강동은 한 80%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탈락률이 굉장히 적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만 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힘든 구간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힘든 기간이 언제 나오겠어요? 지금이 이제 사실은 제일 힘들 때죠. 몇 월 달하고 몇 월 달하고 7, 8월 달. 근데 이제 정작 어려울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나 그만둘래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 구간이 이제 그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그게 아주 피크야.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쯤에서 7월 말쯤에서 8월 초. 왜 그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제 휴가철이고 이제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뭐 하고 싶어가지고요. 놀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근데 놀면 안 돼 지금. 지금 놀면 안 된다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음 주에 우리 저 방학 있잖아요. 학원 방학. 그래서 방학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슬기롭게 보내야지. 그 방학 동안에 슬기롭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학 동안에 뭐 하면 안 돼?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시거나 그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가시라고. 이게 정말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미진했던 거 이렇게 한두 과목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잖아요. 한 5, 6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8월 둘째 주에 다시 수업 되잖아요. 그때 정도 되면 3,000m 구간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반 정도 이제 넘어갔다고. 이제 3,000m 정도 되면 정상이 아직 보이지는 않아. 정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3,000m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난다고. 무슨 본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갈 수가 없어. 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똑같거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만 잘 좀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시고 문제풀이 강의 끝나면 한 4,000m 구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구간까지 된 거고 4,000m 정도 되면 6,000m 정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이제 자신감도 생겨 있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 가이드가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옆으로 세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잘 보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사실은 잘 넘기면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요 기간만 좀 슬기롭게 잘 해치면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만 일체 들을 거 없어요. 예? 그 다른 사람 말 뭐? 점쟁이도 점쟁이지만 어느 학원 뭐 어떤 선생님이 강의 잘한다더라. 뭐 이런 거. 예. 또 뭐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책이 좋다더라. 뭐 이런 거 일체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냥 여러분이 보시는 책이랑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훌륭한 선생님들이니까. 왜 웃어요? 그 비웃음 같아. 그 타이밍이 절묘했어. 우리 최대 선생 같은 경우에는 못 맞아도 70점은 맞는다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민법에서 70점 맞으면 다들 그 정도 나오니까 훌륭한 거 아니야? 다들 훌륭하지. 그 70점은 무난하게 나오니까. 그럼 저한테 들으면 다들 80점은 넘긴다더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합격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80점 넘기면 훌륭한 거 아니야? 90점도 넘길 수도 있고, 당연히. 예. 못 나와도 80점. 못 나와도 80점은 넘기더라도. 제 말이 아니고 다들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훌륭한 거 아니야? 예. 그럼 뭐,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들은 정상을 한번 가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자, 132페이지 16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 개공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번은 그 밑에 여백에다가 요 얘기를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어떤 얘기를 좀 적어 놓냐면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일종의 뭐라 그랬죠? 아까? 권고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권고제도. 예, 근데 권고제도가 누구를 권고하는 거예요? 개공이 거래 당사자들을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단 말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얘네들 중에 누가 이거를 요구를 하겠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이 중에서 한두 번 이 예치권고 제도를 해서 거래계약을 한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요구할 수는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개공이 그걸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이 권고는 어디까지나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야? 예, 1번은 완전 틀린 개념이에요. 방향도 틀린 데다가 이게 의무도 아닌 데다가 그렇습니다. 2번, 이 제도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옆으로 화살표하시고 누구의 안전? 권리 취득 의뢰인 아니면 이전 의뢰인. 취득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궁극적으로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누가 비용을 해? 취득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 7개 뭐라 그랬죠? 공개, 채전, 은보신. 은이 이제 뭐야? 은행이죠. 4. 개공은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네. 분리 관리해야 됩니까? 네. 그 분리 관리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섞이기도 하지만 업무정지 먹죠. 이건 의무야. 네. 이건 의무. 그러니까 대신 왜 이게 갑자기 의무가 됐냐면 누구가 예치명의자가 됐으니까. 개공이.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관련 서류 관리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공개채 전이 뭐예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치명의자 될 수 있고요. 17번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잔금이 들어갑니까? 네. 왜냐하면 잔금도 선이행되다 보니까 미리 건너가는 돈에 들어가죠. 2번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때 개공은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고 이거 의무입니다. 이것도 옆으로 화살표하시고 만약에 그냥 동의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어떤 문제?
업무정지. 이것도 의무 위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형사상은 이제 이거 만약에 자기가 써버리면 횡령의 문제도 횡령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2번 틀렸고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제도고요. 개공이 당사자를 권고해서 싫다면 어쩔 수 없는 제도죠. 그냥 어디까지나 이건 권고제도니까. 4.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뭐 분리관리 의무라든가 인출 금지 의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위반하게 되면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 개월수 신경 쓸 거 없고요. 업무정지는 몇 달 안에서 6월 안에서 오는 거니까 그 달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 당사자가 한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 맞고. 18번 틀린 거 1.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의미한대. OX, X 모두 들어가 잔금 들어갑니다. 1번 틀렸고 2번 개공은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그 약정해야 한다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가로 한번 열어보고요. 의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약정하여야 한다 의무잖아요. 그죠? 네, 의무인데 이거 왜 발생? 원래 이게 권고제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발생하냐고 이런 의무가. 첫 줄에 보면 누구 명의로 예치하게 됐을 때 개공 명의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공이 뭐일 때만 예치 명의자일 때 그러니까 개공의 이름으로 하기로 했을 때 이런 의무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하기 싫으면 나 안 해도 상관없는 의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면 내 명의로는 하지 맙시다. 이러면 이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개공 명의로 하게 되면 이런 의무가 생기고. 3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일단 은행이 예치기관 들어갈 수 있죠.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요. 보증서 발행기관도 될 수 있는데 거기 보증서 발행기관에다가 밑줄 하시고 보증서 발행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요?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뭐 있죠? 보증보험사, 보증보험회사 요 두 가지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 보증서라는 건 어떤 보증서지요?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 그러니까 이제 예치된 돈을 미리 찾아가고 싶을 때 보증서. 근데 보증서는 어디랑 어디에서 뗀다고? 금융기관이랑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증보험회사라는 것은 여럿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리고 서울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라고 하는 상호가 SGI라고 이렇게 바뀌었던데 아무튼 그렇게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3번 맞고 4. 개공은 중개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는 별도로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 예치하게 될 때 마지막 부분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채색해 주시고 여기도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것도 뭐야? 의무가 되는 거죠. 이 의무 왜 생겨? 개공 이름으로 예치하게 되니까. 이것도 귀찮으면 안 해도 그만인 거죠. 뭐를 안 해도 그만인 거야? 뭐 개공 이름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없는 거고. 5.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치됐을 때, 개공 이름으로 예치되실 때 발생하는 의무이고요. 19. 틀린 거. 1. 개공이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의무는 없다. 이 권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최신관서 명의로 최신관서 공개 최전에서 최가 뭐예요? 최신관서 명의에 대한 최신관서 명의 가능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이체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회도 공제사업 같은 거 하니까. 3. 모든 금융기관이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증권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권회사. 증권회사가 일단 금융기관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증권회사 금융기관이에요.
증권회사에도 예금 업무 다 합니다. 대출 업무도 하고. 그런데 예치 명의자에 안 들어가. 뭐가? 증권회사가. 근데 증권회사는 예치 기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증권회사도 금융기관에 넓게 들어가니까 보증서 발행 기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증권회사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예치 명의자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넓게 보면 금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치 기관이나 보증서 발행 기관 같은 건 될 수 있으나 예치 명의자는 딱 7개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3번도 맞고.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 되죠. 그 공개채전 은보시인이라고 하는 이 7개 예치 명의자는 반드시 모여야 해요. 제3자. 그러니까 뭐가 아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가 아닌 제3자인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그건 당사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치가 아닌 거지, 그거는. 4번이 틀렸고,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계약 이행이 뭐 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완료는 언제 완료되는 거죠? 잔금 벌써 줬잖아. 등기 이전이나 점유 이전, 뭐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는 거죠. 등기가 수반되면 등기고, 등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점유 이전이고, 뭐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완료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20번 옳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그 함정인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계약서 작성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행의 시작 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 지금 채색한 자리에 뭐라고 해야 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정확히. 근데 함정 잘 걸려. 그거. 2.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계공 명의로 할 수 없다. 계공 명의로 할 수 있죠? 3. 계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뭐 예컨대 분리관리 같은 걸 안 했다든지 인출을 막 마음대로 해버렸다든지, 그러면 아까 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업무 정지. 근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건 너무 세지요. 4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의 최신관서. 최신관서가 예치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치기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공개채전 은보신 7개 중에서 제일 안전한 기관을 따지라 그러면 최신관서이에요. 최신관서. 왜?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계공에게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이제 매도인이 뭐 그걸 한두 번 해본 사람이라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21번부터 이제 보수 들어갈게요. 보수.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좀 풀고 마쳐야 되겠네. 예. 우리 몇 번까지 다 풀어오셨어요? 38번까지 좀 풀어오시라 그랬네. 예. 몇 개만 더 보죠, 뭐. 자, 21번 틀린 거 1.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합니까? 예. 주택은 뭐? 주택 외는 뭐? 주택은 시도조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예, 그러니까 그 국토교통부령이 이제 뭐 0.9% 범위가 이제 되는 거죠. 주택은 시도조례고 주택에는 국토부령으로 구분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번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다시 구분됩니까? 주택 안에서도? 예. 자, 매매교환 밑줄 해주시고, 매매교환의 주택의 최고 한도는 0.9, 임대차 밑줄 하시고, 임대차 등까지 밑줄, 임대차 등은 최고 한도가 0.8까지가 이제 법정 한도가 되겠죠. 기준 자체가 약간 달라고요. 3.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아주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대. 그러면 항상 언제나 예 없이 우리는 사무소 소재지 기준합니다. 물건 소재지 기준하지 않아요. 3번 틀렸고. 4. 교환일 경우에 그러니까 물건하고 물건이 바뀌는 거를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아요? 예. 5번 동일한 중개대상물 밑줄 한번 해주시고 동그라미 번호 1번 동일 당사자 밑줄 2번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3번 밑줄 3번. 자 4번이 뭐예요? 동일 기회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조건이 다 나오면 뭐만 받아요? 매매만, 그러니까 매매권만 적용할 거예요. 뭐 같이 하는 건 받지 않고요. 22 틀린 거.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죠? 의뢰시에.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돈 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청구권. 발생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죠? 행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생 요건은 언제? 중개 의뢰 시에. 이거를 중개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는 언제? 중개 완성 시. 이걸 이제 같은 말로 거래계약 체결 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개 의뢰, 중개 계약 같은 말이고 중개 완성, 거래계약 같은 말이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의뢰시 혹은 중개 계약 시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개공이 중개부수 요일표를 게시하지 않았대. 요일표가 게시물인가요? 네. 그럼 얼마가 되려? 100과 되려. 이 개공의 중개부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정되는데 왜 인정돼요? 개공이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보수 청구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4. 거래계약이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 해제. 누구 사정이요? 당사자 사정. 그럼 누구 사정은 아니네? 개공 사정은 아니네. 채무 불이행. 이것도 누구 사정이 아닌 거예요? 개공 사정은 아닌 거죠. 채무는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파기가 됐대. 파기됐다는 게 이제 무효, 취소, 해제되는 거죠. 그러면 개공한테 여전히 보수 청구권은 존재합니까? 예. 그건 개공 잘못이 아니니까요. 5번.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우리는 항상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한다 그랬어요. 5번 문항에다 별표 하나만 좀 잡아 놓을게요. 여기 우리 강동구에 있는 개공이 하남시 아파트 중개하면 뭘로 받아? 강동구 조례 아니고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하남시로 옮겨갔어 이제.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중개하면 그때 하남시도 아니고 경기도 조례로 받습니다. 시도 조례니까. 예, 시도 조례니까. 예. 자, 23번 개공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개공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까? 예.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원칙이 그래. 원칙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지문이 하나 나오는 게 반드시 쌍방에게 수수한다 그러면 X. 우리 쌍방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언제? 공동중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보수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2번. 중개대상물의 관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관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에다 밑줄 하시고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조사 비용이라고 적어볼까요? 예, 조사 비용. 물건을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뭘 떼본다든지 뭐 현장 확인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이 조사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매수가. 근데 조사는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 매도한테.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누구한테 받으라고? 매도한테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2번은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요거는 아까 누구의 이행을 안전하게 담보하는 제도라고 써요. 이게 매수 쪽. 그러니까 매수 쪽한테 받는 게 맞죠. 3번도 별표 한번 할게요. 실비는 2번하고 3번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매도 쪽, 한쪽은 매수 쪽 이렇게 받는다는 거. 4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부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그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1000분의 5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0.5%. 그다음 임대차 등의 경우에 1000분의 4면 0.4%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그 외에는 뭐 또 들어가요?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그 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외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1000분의 9니까 0.9,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무조건 0.9로 가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4번 맞았어요? 예. 5번 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주택 소재지 조례가 다르다. 예, 그럼 우리는 항상 언제나 뭐 사무소 소재지 기준하는 시도 조례. 5번이 틀렸네요. 24 틀린 것 1. 주택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은 뭘로? 시도 조례로. 1번 맞았어요? 예. 2.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여기까지가 원칙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가 1000분의 9 이내이다. 뭐가 틀렸어요? 쌍방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일방에게서 받는 게 1000분의 9예요. 그러면 쌍방에서 받는 거는 1000분의 18이네. 예? 1000분의 18. 예,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1.8%가 되는 거지. 1.8%. 그렇죠? 예. 요 2번 같은 요 함정 조심하셔야 돼. 3번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래.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그냥 주택으로 봐요. 3번 맞고 4. 개공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아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 맞고 5.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중 뭐가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거. 여기서 말하는 거래 금액이 큰 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거래 금액이 크다는 말이 중개 보수가 많다라는 말과 같다 다르다. 다른 말이에요. 중개 보수가 많다라는 말과 거래 금액이 크다는 말이 반드시 동의어로 이렇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25번까지만 할게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중개보수를 의뢰인 쌍방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 수수하는 게 원칙 맞죠? 반드시 쌍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죠. 2번은 별표 한번 할게요. 아까 청구권 발생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중개 의뢰 시. 이걸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중개 계약. 같은 말이에요. 의뢰나 계약이나 중개 계약이나 중개 의뢰나. 왜냐하면 중개 의뢰를 우리가 접수하는 행위가 바로 뭐야? 그게 중개 계약이거든. 같은 말이고.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완성. 중개 완성은 언제야? 거래 계약의 체결을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이요. 부동산 거래가 무효로 되면 완성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완성은 없는 거와 같긴 하지요. 근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원칙이 그래. 원칙이 그런데 다만 그 무효의 원인에 누구의 귀책이 없었다면, 개공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받을 수 있다. 3번 맞았네, 그지?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개공의 귀책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 4.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으로 구분하고, 그렇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합니다. 실제 중개 물건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달라진다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주택은 시도조례, 주택 외는 국토부령. 따라서 동일한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랑 5억짜리 상가랑 보수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5억짜리 아파트는 시도조례를 적용받으니까 많이 받아야 0.5밖에 안 돼. 근데 5억짜리 상가는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5번 개공은 중개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중개보수 외에 따로 실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개보수 말고 받을 수 있는 게 뭐 받을 수 있어요? 실비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개보수하고 실비가 별도로 이렇게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수혜비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는 합법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적용되지 않는 거야? 금품 초과수수에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왜냐면 합법적인 보수를 받는 거니까. 그런 거지요. 예. 자, 여기까지 하죠.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없더라고요. 보니까 방학이라서. 예, 다음 주에는 한 주 쉬시고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는 168페이지까지 나갈게요. 많이 아닌데 168페이지. 제가 좀 굉장히 적게 잡은 거거든요. 일부러. 방학 때 좀 쉬시라고. 예. 168페이지까지 좀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